홍유야, 미안하구나. 1468년 9월의 어느 깊은 밤, 창덕궁 침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상 위에는 조선의 절대 권력자 제7대 왕 세조가 신음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아는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정체 모를 종기에서는 끊임없이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고, 방 안은 숙련된 내관들조차 코를 찌르는 악취에 고개를 돌릴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13년 전 조카의 왕자를 빼앗고 수많은 충신을 피로 씻어내며 얻어낸 그 강력한 권력의 끝이 고작 이것이었을까요? 죽음을 직전에 둔 왕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이름은 놀랍게도 홍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영월의 차가운 강가에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어린 조카 단종의 본명이었죠. 평생을 악몽과 피부병에 시달리며 자신이 죽인 이들의 환영을 보아야 했던 남자. 내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범한 숙부와 조카로 남았을까? 그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찬탈자이자 가장 고독했던 군주 세조. 그가 왕자를 얻기 위해 치렀던 충격적인 대가와 소름 돋는 최후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1468년 9월 7일 창덕궁 수강궁 침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온몸을 뒤덮은 종기에서는 끊임없이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고 그 악취는 궁궐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하들은 차마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고 어이들조차 속수무책이었습니다. 51세의 나이 13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세조는 이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몸을 추스르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19세의 세자 해양대군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세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당장 양위식을 준비하라. 세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전 밖에서는 한명회와 신숙주를 비롯한 중신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모두 11년 전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를 왕으로 옹립했던 공신들이었습니다. 서둘러 진행된 양위식, 수강궁 중문에서 19세의 해양대군이 조선 제8대 왕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홀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은 11년 전 그날의 광경이었습니다. 영월 관아에서 목을 메고 죽은 17세 조카의 모습, 침전 마루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종서의 모습, 능지처참을 당하며 자신을 저주하던 성산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홍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세조는 중얼거렸습니다.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던 세조는 다음 날인 9월 8일 새벽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왕, 하지만 평생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한 남자의 51년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는 왜 이런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때는 14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종 17년 11월 11일, 당시 충녕대군이었던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양대군은 남달랐습니다. 특히 무예에 뛰어났고 말타기와 활쏘기에서는 궁궐 안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호방한 성격에 대범한 기질을 가진 수양대군은 아버지 세종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차남이라는 사실입니다. 1421년 수양대군이 4살 때 형인 향세종의 장남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훗날 문종이 될 이 형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나 세종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441년 7월 23일 수양대군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 세자빈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바로 홍이, 훗날 단종이 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자빈 현덕왕후는 출산 직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조선의 왕이 될 것이고 자신은 영원히 숙부로만 남을 것임을 수양대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형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의 나이 33세였습니다. 하지만 형 문종은 오랜 지병인 등창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인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3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왕위는 형의 아들 겨우 12세의 홍의에게 넘어갔습니다. 단종의 즉위였습니다. 어린 왕 주위에는 세종과 문종이 지명한 원로 대신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치편전 출신 학자들과 무신들이 단종을 보필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과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저 늙은 대신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지 않은가? 수양대군의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권람 한명회 같은 인물들이 수양대군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여름 수양대군은 이들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썩어 있소. 어린 주상을 농락하는 간신들을 제거해야 하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해 10월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수양대군 자신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고요는 비명으로 찢어질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신복 무사들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좌의정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70세의 노신 김종서는 여진족을 토벌하고 육진을 개척한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그는 자신의 침소에서 수양대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대군마마,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김종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철퇴를 들어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은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같은 시각 우의정 황보인의 집에도 자객들이 침입했습니다. 황보인과 그의 아들들이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궁궐을 장악했고 수양대군에게 반대할 만한 대신들이 하나둘 끌려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2세의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왕은 떨고 있었습니다. 밤새 들려온 비명소리, 아침에 본 신하들의 시체,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자신 앞에 선 숙부의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조카마마, 역적들을 처단했사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꾀하였기에 신이 먼저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세의 어린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숙부의 충정을 짐이 잘 알고 있소. 떨리는 목소리로 단종이 대답했습니다. 계유정난, 이것이 역사가 기록한 이 사건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정난이라는 말은 난리를 평정했다는 뜻입니다. 수양대군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날 밤 107명이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은 자신을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이제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정사는 수양대군이 결정했고 어린 왕은 그저 결재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셋째 동생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인물로 많은 신하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453년 10월 18일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불과 8일 만에 안평대군은 역모죄로 몰려 사사되었습니다. 형님, 저는 결코 역모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조선 최고의 명필이자 예술가였던 안평대군은 37세의 나이로 강제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바로 왕위 그 자체였습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단종의 넷째 숙부인 금성대군과 단종을 어릴 때부터 돌봐온 혜빈 양씨가 역모를 꾀했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유배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일제히 이에 찬성했습니다. 모두 수양대군의 신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5세의 단종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숙부 편이었고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며 할아버지 세종도 아버지 문종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카마마, 이제 짐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양대군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15세의 어린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숙부께서 왕위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단종이 말했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근정전에서 양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5세의 단종은 상왕이 되었고 38세의 수양대군이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수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상왕이라는 이름은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유폐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도 없었고 신하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왕의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손에 넣은 왕위, 평생을 꿈꿔왔던 이 자리에 드디어 앉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왕이 되었다. 세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형수 현덕왕후가 나타나 그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어찌하려느냐. 현덕왕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평생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조정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세조를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특히 집현전 학자 출신들은 세조의 찬탈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세종과 문종의 은혜를 입은 인물들이었고 어린 원손을 보호하라는 유언을 받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성삼문이 동지들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복위시킬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모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을 공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정지시켰습니다. 반대할 만한 세력을 미리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조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충신들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456년 6월 세조 즉위 1년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모두 집현전 학사 출신의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세종 시절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문종으로부터 어린 원손을 보호하라는 유언을 받은 충신들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1년을, 2년을. 성삼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전에 나아가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신하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분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비밀리에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 윤봉 등이 조선에 왔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상왕 단종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벼룬검왕을 호위하는 무사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연회 도중 벼룬검들이 세조와 그의 두 아들의 경세자 해양대군을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일 그날이 바로 우리가 충절을 증명할 날입니다. 박팽년이 말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왕을 복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계획을 배신했습니다. 김질이었습니다. 그는 장인 정창손에게 이 계획을 말했고 정창손은 급히 세조에게 고변했습니다. 1456년 6월 1일 밤 연회가 시작되기 직전 세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과인을 해하려 했단 말이냐. 세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곧바로 성삼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성산문을 신문했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이미 신이라 칭했는데 지금 와서 비록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조가 물었습니다. 나는 상황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충청감사로 있을 때 한 번도 신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성산문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세조는 성산문이 충청감사 시절 올린 장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문서에 신 대신 클거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사, 박팽년은 세조를 상감이 아니라 진사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아니라 그저 벼슬 아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여러 번 사람을 보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신은 다만 충절을 지킬 뿐입니다. 하위지의 어린 아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님이 이미 살해되셨으니 제가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1456년 6월 능지처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팔다리와 목을 각기 다른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거열형이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를 비롯해 무려 54명이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박팽년과 유성원은 형 집행 전에 자결했는데도 시체를 끌어내 거열형을 집행하는 잔혹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참혹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형제, 조카들까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단 하위지의 어린 조카들만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변방 유배로 끝났습니다. 사육신 사건과 관련해 70여 명이 처형되었고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희생자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제거하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나를 반대할 자는 없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세조의 악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꿈속에서 거열형을 당하던 충신들이 나타나 그를 저주했습니다. 세조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상황 단종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육신 사건에 상황 단종도 연루되었다는 명목으로 단종을 더 이상 상황으로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6월 21일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에서 상황으로, 상황에서 이제 군으로 격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17세의 단종은 영월로 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3년, 15세의 상황이 되어 2년, 이제 17세의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영월 청령포 3면이 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단종은 유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관풍원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시를 지었습니다.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단종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1457년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 세조의 넷째 동생이 다시 복위거사를 계획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순흥부사 이보험과 함께 지역민들을 설득해 군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안동 관노의 고변으로 사전에 발각된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고 이보험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영월에 있던 단종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숙부님이 돌아가셨다고? 단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거사를 일으킨 숙부, 그마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단종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방연이 영월 관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왕방연이 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방연, 그대가 나를 죽이러 왔구나. 단종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왕방연은 단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이 어찌 전하를... 왕방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단종은 왕방연이 내민 사약을 물리쳤습니다. 사약은 거두어라. 나는 받지 않겠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목을 메어 스스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단종을 모시던 관리가 공을 세우려고 단종을 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1457년 10월 21일
17세의 단종은 영월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2세의 왕위에 올라 3년 상황으로 2년, 노산군으로 4개월, 짧고도 비극적인 17년의 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영월 동을지에 안매장되었습니다. 예를 갖춰 장사 지냈다는 실록의 기록과 달리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년 후 단종을 복위시킬 때 단종의 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양 궁궐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세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협할 자는 없다. 하지만 그날 밤 세조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17세의 조카가 나타나 그를 저주했습니다. 숙부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세조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457년 9월 2일 세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마마 세자 저하께서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하라.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세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남 의경세자 1438년생으로 이제 겨우 19세였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세조는 직접 의경세자의 침소로 달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경세자는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세조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세조는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직접 약을 챙겼고 자신의 사가로 옮겨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현덕왕후의 저주다. 단종을 죽인 세조에게 현덕왕후가 저주를 내린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세조가 꿈에서 형수 현덕왕후를 보았다고 합니다.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침을 뱉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실제로는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한 달 먼저 죽었기에 이 이야기는 야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를 믿었고 세조에게 인과응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1457년 6월 26일 세조는 형수 현덕왕후를 폐서인시켰습니다. 명목은 현덕왕후의 가족이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조는 현덕왕후의 능인 현능을 파헤쳤습니다. 형수와 형 문종이 함께 묻혀있던 능을 파헤쳐 현덕왕후의 관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관을 물가의 범람지역으로 옮겨 평민의 예로 다시 묻었습니다. 형에게도 형수에게도 엄청난 불경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단종과 의경세자가 나타났고 사육신들이 나타나 그를 저주했습니다. 홍이야, 미안하구나. 아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세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종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겼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이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 신하들도 가까이 다가서기 어려웠습니다. 세조는 온천욕을 즐겨 다녔습니다. 온양 온천을 비롯해 여러 곳의 온천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466년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문수보살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도를 마치고 목욕을 하는데 동자승이 나타나 등을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자 동자승이 대왕께서도 문수동자를 만났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라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에 큰 시주를 했고 그곳에 자신의 피와 고름이 묻은 적삼을 봉안했습니다. 1984년 이 적삼이 발견되었을 때 실제로 피와 고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1457년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는 둘째 아들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당시 해양대군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원래라면 의경세자의 장남인 월산대군이 세손이 되어야 했지만 세조는 동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조카가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세조는 어린 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세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1468년 9월 세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의 종기는 더욱 심해졌고 고름과 악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51세의 세조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세자를 불러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세조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19세의 세자 해양대군이 급히 침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바마마, 세자야.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신숙주와 한명회를 믿어라. 이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세조는 13년간 함께했던 신복들을 불러 세자를 부탁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 구치관 등이 침전에 모였습니다.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부탁하오. 세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1468년 9월 7일 급히 양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수강궁 중문에서 19세의 해양대군이 조선 제8대 왕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세조는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상왕의 자리는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홀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난 51년의 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417년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수양대군으로 불리던 시절,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던 젊은 시절, 1453년 계유정난의 그 피비린내 나는 밤, 1455년 마침내 손에 넣은 왕위, 1456년 능지처참을 당하던 충신들의 모습, 1457년 영월에서 죽은 조카 단종, 같은 해 죽은 아들 의경세자, 그리고 13년간 시달린 악몽과 병. 내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가? 세조는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평화는 얻지 못했구나. 홍이야, 미안하구나. 삼촌이 잘못했다. 1468년 9월 8일 새벽, 세조는 수강궁 정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1세, 제위 13년이었습니다. 세조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능은 경기도 남양주, 당시 양주 광능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죽음으로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세에 즉위한 예종은 아버지 세조의 병간호를 하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종의 발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점점 썩어 들어갔고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즉위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예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20세였습니다. 세조의 두 아들 의경세자는 19세에, 예종은 20세에 모두 요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인과응보다. 조카를 죽인 대가를 아들들이 치른 것이다. 예종이 죽자 왕위는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13세 자을상군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성종입니다. 결국 왕통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혈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종은 즉위 후 아버지 의경세자를 덕종대왕으로 추존했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둘째 아들의 혈통은 끊어졌고 왕위는 장남의 후손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세조가 죽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이었고 조선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월에 묻혀있던 단종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영월 백성들은 단종이 묻힌 곳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노산군의 묘라고 불렸지만 그들은 단종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1541년 단종이 죽은 지 84년이 지난 중종 36년의 일입니다. 영월 군수 박충원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월 어딘가에 노산군의 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충원은 직접 백성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노산군의 묘가 어디 있어? 영월의 호장이었던 엄흥도의 후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선조 엄흥도께서 단종대왕의 시신을 수습하여 동을지산에 모셨습니다. 박충원은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허름한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비석도 없었습니다.
84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박충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분이 이렇게. 그는 즉시 조정에 보고했고 중종의 허락을 받아 묘역을 정비했습니다. 비록 왕릉의 예는 갖추지 못했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무덤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580년 선조 13년에는 상석과 표석, 장명 등 망주석이 세워졌습니다. 조금씩 단종의 묘가 복원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종은 공식적으로 노산군이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군이었고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단종의 복권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조를 부정하면 그 이후 모든 왕들의 정통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1681년 숙종 7년에 이르렀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24년이 지났습니다. 숙종은 세조의 10대 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단종 복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인과 노론을 중심으로 노산군을 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세조를 옹호했던 훈구파와 대립하며 성장한 살림 세력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단종 대왕의 죽음은 억울한 것입니다. 세조께서 왕위에 오른 것은 인정하되 단종 대왕을 복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681년 7월 숙종은 특명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을 노산대군으로 추봉하라. 군에서 대군으로 승격된 것입니다.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더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11월 6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전 현감 신규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산대군을 복위시켜야 합니다. 단종 대왕의 죽음은 세조를 모시던 신하들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단종 대왕을 복위시킨다고 해서 세조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격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산대군을 복위하고 묘호를 단종이라 하라. 그리고 능호를 장능이라 하라. 1698년 11월 6일 단종은 정식으로 조선의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죽은 지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의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정식 시호는 단종공의 온문 순정 안장경 순도뇨 대왕이었습니다. 단종비 송씨에게도 정순왕후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 이들에게 관직이 회복되었고 충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노산군 일기는 단종실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종의 묘인 장릉을 조성하기 위해 조정에서 직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관들이 묘를 살펴보니 이미 그 자리가 천하의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1457년 영월 호장 엄흥도가 급히 묻었던 그 자리가 이미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묘는 그대로 두고 능의 제도만 정비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던 엄흥도에게도 상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벼슬이 주어졌고 죽은 엄흥도에게는 공조판서의 벼슬이 추중되었습니다. 1877년 고종 14년에는 충의공이라는 시호까지 받았습니다. 영월의 미천한 호장이 정승의 벼슬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충절을 후세가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숙종은 왜 단종을 복권시켰을까요? 물론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서인과 노론의 입김이 작용했고 훈구파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와 도덕의 회복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의예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조의 찬탈은 이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고 충신들을 죽이고 마침내 조카까지 죽인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241년이 걸렸지만 결국 역사는 정의를 회복했습니다. 단종은 왕으로 복권되었고 충신들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비록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영월에 가면 장릉이 있습니다. 매년 단종제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단종을 추모합니다. 청령포에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고 관풍원에는 단종이 지었던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육신의 묘도 각지에 남아있고 그들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그 충절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반면 세조의 광릉은 조용합니다. 왕릉으로서의 격식은 갖추고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단종을 죽인 왕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명예를 잃었고 왕위를 차지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41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조는 왕자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평생의 고통과 두 아들의 요절, 그리고 역사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종은 17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241년 후 정의를 되찾았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추모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것이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되려고 조카를 죽인 세조, 왕자를 얻고 평생을 후회한 세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504년의 어느 날 이미 17년 전 땅에 묻혔던 한 남자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군졸들의 칼날이 차가운 시신의 목을 내리치고 그의 해골은 한양 거리 한복판에 내걸립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 3명의 왕을 만든 킹메이커, 그리고 강남 압구정의 주인, 살아생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 남자는 왜 죽어서도 다시 한번 목이 잘려야 했을까요? 38번의 과거 낙방을 딛고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쥔 칠삭동이 한명회의 잔혹하고도 화려한 일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관을 열어라. 1504년 5월 11일 의금부 군졸들의 삽이 천안의 산자락 흙을 파헤쳤습니다. 1487년 11월 14일 성종의 애도 속에 극진이 장사 지낸 지 17년이 흘렀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였던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고 뼈를 부수어 한양 저자거리에 내걸어라. 관이 열렸습니다. 17년 세월을 견딘 시신, 한때 3명의 왕을 만들어낸 손, 조선의 권력을 손아귀에 쥐었던 그 몸이 곰팡이와 부패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73년생을 살다 죽은 지 17년이 지난 목이 다시 잘렸습니다. 해골이 부서졌습니다. 한명회의 유골은 한양으로 옮겨져 저자거리에 매달렸습니다. 칠삭동이 한명회, 역적의 무리이니 만인이 보라. 과거에 38번 낙방했던 무능한 선비, 38세에 겨우 궁지기가 된 말단 관리, 그러나 한순간의 선택으로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된 남자,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 왕의 장인이 되고 영의정까지 오른 남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압구정에 호화별장을 짓고 나이 장량이라는 세조의 극찬을 받던 그가 죽어서도 이토록 참혹한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무엇이 한명회를 이 자리까지 몰고 왔을까요? 궁지기에서 킹메이커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피의 계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415년 10월 25일 한성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울음소리 대신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주 이씨 부인이 수태 7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숙아였습니다. 사람의 형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버리십시오. 사람도 아닌 것을. 하지만 늙은 여종 하나가 아이를 헌솜에 싸서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칠삭동이로군. 한명회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평생 따라다닐 별명은 칠삭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 개국 공신이자 명나라에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온 학사였습니다. 증조부 한수는 고려 공민왕대의 정치가이자 대학자로 목은 이 세계 결코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7대조 한강, 6대조 한사기, 5대조 한학, 고조부 한공의까지 모두 고려사 열전에 입전된 고려 말기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강성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종조부 한상덕에게 의탁하여 자랐습니다. 불행한 가정환경과 빈곤,
작은 책으로 주변의 멸시와 놀림을 받았습니다. 종조 할아버지 한상환과 자망산의 유학자 류태재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고 민첩했습니다. 종조 할아버지 한상덕은 그를 가리켜 집안의 천리마가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글을 읽어서 성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30번, 마침내 38번. 칠삭동이 또 떨어졌구나. 공부머리는 없는 게 확실해. 전국을 유람하며 방랑하기를 즐기던 한명회. 그때 만난 친구가 있었으니 권람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은 조선 팔도를 떠돌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자망산 류태재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서거정과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450년 권람은 장원급제했습니다. 한명회는 여전히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권람은 병서를 교정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의 책임자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의 식객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여전히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1452년 한명회 38세. 이제 과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음서를 통해 겨우 얻은 관직, 개성 경덕 궁직,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 거주하던 집을 관리하는 종구품 말단 궁직이었습니다. 개성에서 명절을 맞아 한양 출신 인사들이 송도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명회도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경덕 궁직도 벼슬이냐? 비웃음과 함께 거절당했습니다.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38세, 과거에 38번 낙방하고 겨우 얻은 관직으로는 동료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서로는 도저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 그때 경덕궁에서 만난 무사들이 있었습니다. 홍달손, 홍윤성, 양정. 30여 명의 무인들과 교분을 쌓았습니다. 때를 기다리자 1452년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왕세자 단종은 겨우 12세였습니다. 한명회는 예감했습니다. 곧 기회가 올 것이다. 1453년 6월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12세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고명 대신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세종과 문종이 신임했던 원로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임금을 보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품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대군들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수양대군은 야심이 컸습니다. 문종이 죽기 전 고명을 받은 대신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문종은 이들을 불러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지가 죽자 김종서가 좌의정, 정분이 우의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두 고명 대신이 조정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아들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 7명의 대군 가운데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두드러졌습니다. 문종의 장남이었던 문종은 세종의 학자적 기질을 물려받았습니다. 셋째 안평대군은 문학과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서화에 모두 능하여 삼절이라 불렸습니다. 당대 제1의 서예가로 문인층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초기 황보인, 김종서 등 대신들과 연합하여 실권을 휘두르는 등 정치적 기량도 원숙했습니다. 둘째 수양대군은 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무예를 자랑했습니다. 세종이 강무할 때 16발의 화살로 16마리의 사슴을 잡아 태조를 닮았다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대권에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다가왔습니다. 친구 권람이 한명회를 찾아왔습니다. 명회야, 자네를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시네. 누구십니까? 수양대군 저하시네. 권람은 과거 급제 후 수양대군 밑에서 병서를 교정하는 일을 맡았고 수양대군의 식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과의 첫 만남. 그대가 한명회인가?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모든 책략을 남김없이 말했습니다. 저하, 지금 조정의 권력은 고명 대신들에게 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되었는가? 하지만 그들은 호걸이 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계속하게.
안평대군 역시 저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시와 글씨에는 능하나 거사를 결단할 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한명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치십시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저하께서 먼저 움직이십시오. 수양대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장량을 얻었구나. 한명회는 경덕궁에서 사귄 무사 30여 명을 수양대군에게 천거했습니다. 홍달손, 홍윤성, 양정, 거사에 필요한 무력이 갖추어졌습니다. 1453년 4월 한명회의 조언에 따라 수양대군은 명나라 사신으로 자청했습니다. 명분을 쌓으십시오.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원래 안평대군이 자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책사 이현로의 조언으로 중요성을 깨달은 안평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세력을 동원해 저지시키고 자신이 갔습니다. 이 사인길을 통해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완전히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했습니다. 본래 목적이었던 김종서 등 조정 대신들의 경계심도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 이제 김종서 등의 경계심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1453년 10월 거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죽일 자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 민신, 윤처공, 이명민, 안평대군. 살릴 자 정인지, 이계전, 이순지. 거사 계획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살생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제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10월 10일 아침 수양대군은 권람 한명회, 홍달손 등을 불러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강곤, 홍윤성, 임자번, 안경손, 홍순노, 민발, 곽연성 등을 모아 거사를 의논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38세까지 궁지기에 불과했던 한명회.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조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가 진 시각 돈의문 박 김종서의 저택에 수양대군이 나타났습니다. 종 임어울은 양정, 유숙을 데리고 왔습니다. 70세 노장 김종서가 나왔습니다. 함길도 육진을 개척하고 여진족을 토벌한 조선의 명장이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충신이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시오, 대군? 수양대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의 각이 떨어졌는데 좌상의 것을 빌릴 수 있겠소? 경계를 풀게 하려는 계책이었습니다. 김종서가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수양대군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청이 있어 가져왔소. 김종서는 달빛에 편지를 비춰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임어울운의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동시에 양정의 칼이 아들 김승규를 베었습니다. 으악!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던 김종서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부인의 가마에 올랐습니다. 단종을 지키기 위해 궁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의문, 숭례문, 서소문이 이미 수양대군 수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문장들이 모두 포섭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김승벽의 처가에 숨었던 김종서. 다음날 추격해온 양정의 칼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대문과 주요 군 시설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단종이 머무는 시좌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단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혜공주댁 즉 시좌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3세 단종 앞에 선 수양대군. 입직승지 최양을 불렀습니다. 전하,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영모를 꾀했습니다. 사세가 급박하여 임금에게 미처 아뢰지 못하고 이미 척살하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단종은 두려움에 떨며 애원했습니다. 전하의 명으로 대신들을 소집하겠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들고 궁문에 섰습니다. 경복궁 제3문. 대신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겸종 없이 혼자 들어오게 했습니다. 재상들이 들어올 때 수행원을 제거하고 홀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대신들은 시좌소에 입궐시킨 뒤 수양대군에 반대하는 대신들은 홍윤성과 함귀, 구치관 등이 철퇴로 내려쳤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면 무사했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보며 고개를 저으면 철퇴가 떨어졌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철퇴에 쓰러졌습니다. 병조판서 조국관 철퇴에 쓰러졌습니다. 우찬성 이양 철퇴에 쓰러졌습니다.
한중추원사 정인지 무사했습니다. 참판 이계전 무사했습니다. 이순지 무사했습니다. 1년 전까지 궁지기에 불과했던 한명회의 손짓에 조선의 대신들이 죽고 살았습니다. 피가 밤새 내를 이루었습니다. 냄새를 못 이긴 마을 사람들이 재를 가져와 길을 덮었습니다. 제동이라는 지명이 생긴 이유입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압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교동도로 이송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던 세종의 아들, 조맹부의 송설체를 바탕으로 안평체를 이루었던 당대 제1의 서예가 정조가 국조의 명필 중 으뜸이라 평가했던 그의 글씨, 그의 시신도 무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택 비해당도 수집 보관하던 수많은 서적과 서화 작품들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접 쓰고 그렸던 시문서화 작품들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무게정사도 파괴되었습니다. 1454년 추석날 안평대군의 아들 의춘군 이우직과 김종서, 황보인, 이현노 등의 아들 손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39명이 죽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영의정과 군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한명회는 군기녹사가 되었고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습니다. 38년의 굴욕, 하룻밤의 혁명이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이후 한명회는 사복시소윤에 올랐습니다. 1454년 동부승지가 되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선의받아 제7대 왕세조로 즉위했습니다. 한명회는 좌부승지에 승진했습니다. 그해 가을 좌익공신 1등에 올랐고 우승지가 되었습니다. 나의 장량이로다. 세조는 한명회를 나의 장량이라 부르며 총애했습니다. 한나라 유방을 도와 천하를 평정한 명재상 장량에 비유한 것입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이 단종 보기를 시도했습니다. 한명회는 세조를 보필하며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사육신과 관련자 800여 명을 처형했고 수천 명을 유배 보냈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었다가 1457년 영월에서 사사되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명회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조 곁을 지켰습니다. 도승지를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습니다.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여진족 토벌과 북방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1457년 상당군에 봉군되었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부원군이 되었습니다. 청주의 백제 때 이름인 상당을 봉호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청주시 상당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1466년부터 1467년까지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한명회는 여러 여인과 혼인하여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장녀는 신숙주의 장남 신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차녀는 세종의 서녀 정현옹주의 장남 윤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467년 셋째 딸이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의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왕의 장인 국구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1468년 세조가 52세로 승하했습니다. 한명회의 사위 해양대군이 제8대 왕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셋째 딸은 장순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1469년 11월 예종이 재위 1년 2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명회의 딸 장순 왕후도 아들 제한대군을 낳고 요절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은 너무 어렸습니다. 후보자는 세조의 손자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는 세조의 큰아들로 1457년 성종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장자는 월산대군, 차남은 자을상군이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 정의왕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움직였습니다. 한명회의 넷째 딸이 자을상군과 결혼했습니다. 1467년의 일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을 보필할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정의왕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을상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이 한명회이기에 나이 어린 국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였습니다. 1469년 11월 자을상군이 제9대 왕 성종으로 즉위했습니다. 13세였습니다.
한명회는 다시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넷째 딸은 공해왕후가 되었습니다. 세조, 예종에 이어 성종까지 3대에 걸쳐 왕을 만들어낸 킹메이커였습니다. 조선시대 유일무이하게 두 왕의 장인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성종 즉위 후 한명회는 원상으로서 어린 왕을 보필하며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한명회 등 원상이 실질적 국정을 담당했습니다. 1469년 우의정이 되었고 다시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압구정에 호화별장을 짓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의 압구정이었습니다. 한강변 풍광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오늘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비들과 모여 시연을 베풀었습니다. 중국 사신들도 방문하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1471년 영춘 추관사로서 최항, 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실록을 편찬했습니다. 성종에게 학문을 진흥시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성균관 장서 확충의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조선 최고 권력자 한명회는 한강변에 장관을 이루는 별장을 지었습니다. 압구정이었습니다.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눈앞에 펼쳐지고 멀리 남산이 보이는 절경이었습니다. 당대 제1의 명승지였습니다. 한명회는 이곳에서 많은 선비들과 모여 시연을 베풀었습니다. 서거정, 김종직, 남효원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압구정을 노래한 시가 지어졌습니다. 중국 사신들도 소문을 듣고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선에 이런 곳이 있다니 명나라 사신들이 감탄했습니다. 한명회의 부와 권세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라는 지명이 바로 이 정자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부촌의 이름이 조선 최고 권력자의 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압구정터라고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명회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정난공신 1등, 좌익공신 1등, 익대공신 1등, 좌리공신, 공신정과 노비를 하사받았습니다. 영의정까지 올라 녹봉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두 딸이 왕비가 되면서 국구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실록에는 한명회의 재산 축적에 대한 의혹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양사는 박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억지로 이혼시키고 조카 한원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박씨가 재산이 많다는 말을 듣고 세조에게 청하여 전부와 이의하게 하고 언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제가 한 사족은 청현직에 서용하지 않게 되자 한원의 아들 홍윤이 형조의 난관이 되어 대간의 논박을 받고 채직당했습니다. 상소하여 원통함을 호소했으나 끝내 변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명회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신임이 두터웠고 예종, 성종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471년 한명회는 영춘 추관사로서 최항, 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실록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조의 업적을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한명회 자신의 공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의 1등 공신, 세조의 최측근 책사, 나의 장량, 성종에게 학문을 진흥시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하,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학문에 있습니다. 성균관 장서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많은 책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이 공으로 후대에도 인정받았습니다. 한명회는 신숙주, 권람과 혼인관계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신숙주의 장남 신주에게는 한명회의 장녀가 배필이었습니다. 권람의 여동생 안동권 씨는 한명회의 동생 한명진과 혼인했습니다. 권람은 한명회와 평생 친구였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시작했지만 권람은 1450년 장원급제, 한명회는 38번 낙방했습니다. 하지만 계유정난 이후 둘은 조선 최고 권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들의 우정을 관포지교에 비유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관중과 포숙의 우정처럼 돈독했다는 것입니다. 한명회는 세조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신들과는 혼맥을 통해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다져나갔습니다. 북방 지역의 군사 업무는 모두 세조의 특명에서 비롯되었고 모두 한명회가 담당했습니다.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여진족 토벌과 북방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의경세자의 사망으로 해양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기 위한 명나라 사신 업무도 한명회가 맡았습니다. 1457년 상당군의 봉군되었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부원군이 되었습니다. 청주의 백제 때 이름인 상당을 봉호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청주시 상당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세조 사후에도 한명회의 권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종 즉위 직후 남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익대 1등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남이는 1441년 태어나 1468년 처형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병조판서까지 오른 젊은 무장이었습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예종 즉위 후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한명회가 주도한 숙청이었습니다. 남이는 영의정 강순, 좌의정 최항 등과 함께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고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숙청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종 즉위 후에는 원상으로서 국정 운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한명회를 비롯한 원상들에게 있었습니다. 왕명 출납권과 인사권, 병권 및 감찰권 등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1469년 우의정이 되었고 다시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조선 전 시대를 통틀어서도 이만큼 권력을 누린 신하는 드물었습니다. 압구정에서 바라보는 한강. 그 물결처럼 한명회의 권세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압구정은 성종을 비롯하여 서거정, 김종직, 남효원 등 한명회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김성일, 이황, 김창협, 안정복, 정약용 등도 방문하여 시를 읊었습니다. 현존하는 압구정을 노래한 시가 수십 편입니다. 하지만 물은 흐르고 세월은 변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조, 예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474년 공해왕후가 후사 없이 사망했습니다. 1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명회의 두 딸이 모두 왕비가 되었지만 모두 요절하여 외손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대로 외척은 되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났습니다. 1476년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중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명회 등 원상도 수렴청정을 중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7년간의 수렴청정이 종식되었고 성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청정을 거두는 것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성종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성종의 친정을 반기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대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자광을 비롯한 대간들이 한명회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명회는 좌의정에서 면직되었습니다. 명나라에 몇 번 사신으로 파견되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예전의 권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478년 성종은 연로함과 덕망을 두루 구비한 유학자를 삼노오경으로 임명하여 왕사로 삼고자 했습니다. 한명회는 정인지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대간으로부터 한미한 가문에서 자수성가하여 기신하였으나 식화에 전념하여 재산을 치부하였으니 존경할 만한 인물로는 불가하다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한명회 등 대신들은 정인지의 식화는 장리에 불과하였으니 큰 흠이 될 수 없다고 지지했으나 살인파들의 맹렬한 반대로 정인지는 왕사로 추대되지 못하고 그해 11월 병으로 죽었습니다. 1479년 성종의 후궁 출신 왕비 윤씨 폐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의 모함이었습니다. 영의정 정창손, 한명회 등 원로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폐출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씨는 폐비가 되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폐비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명회는 친구 정현조, 정창손과 모였습니다. 정현조는 정인지의 아들이자 세조의 사위였습니다. 우리는 2번 죽을 것이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1481년 한명회는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자신의 압구정 별장에 초청하여 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성종에게 요청했습니다. 용봉차이를 빌려주십시오.
용봉차일은 국가나 왕실 행사 때 사용되는 고급 천막이었습니다. 외국 사신에 대한 사적 접대에 국가 물품까지 빌려달라는 무개념 행위였습니다. 성종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연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소. 한명회도 참석하시오. 한명회는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성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명회에게 내린 부원군의 직첩을 거두어라. 조선 정계의 배후 실세에서 완전히 실각했습니다. 압구정 사건 이후 한명회는 쓸쓸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1484년 봄 나이가 많은 것을 이유로 물러나기를 청했으나 성종은 윤허하지 않고 궤장을 내려주었습니다. 1487년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성종은 특별히 내일을 보내어 치료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내관과 신하들을 보내 문병하게 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자 승지를 보내어 하고 싶은 말을 물었습니다. 한명회가 남긴 마지막 유언.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 1487년 11월 14일 한명회가 73세로 사망했습니다. 성종은 조정을 철저하고 조제하며 예장을 명했습니다. 극진한 장례였습니다. 천안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는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승에서도 편히 쉬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17년 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1494년 성종이 38세로 사망했습니다.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는 패비 윤씨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생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1504년 4월 14일 광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모 패비 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임사홍의 밀고였습니다. 전하, 제헌왕후께서는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의 모함으로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연산군은 광인이 되었습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궁중뜰로 끌어내라. 성종의 후궁이었던 두 여인 연산군의 생모를 모함했던 자들. 몽둥이가 떨어졌습니다.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두 여인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은 12명을 12간으로 지목했습니다. 윤필상, 한치영, 한명회, 정창손, 어세겸, 심회, 이파, 김승경, 이세좌, 권주, 이극균, 성준. 이들은 패비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거나 반대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이세좌 등 살아있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윤필상은 임금의 명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이를 들은 연산군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윤필상은 스스로 비상을 소지했지만 바로 죽지 않아 결국 목을 맸습니다. 이세좌는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간 인물이었습니다. 광주 이씨라는 이유로 이극균 등 광주 이씨들도 상당수 쓸려나갔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한치영, 어세겸, 심회, 이파, 정여창, 남효온. 부관참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관을 열고 시신의 목을 베어라.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려보내라. 한치영은 부관능지를 당했습니다. 1504년 5월 11일 의금부 군졸들이 천안 한명회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관이 드러났습니다. 관이 열렸습니다. 17년 전 성종의 애도 속에 극진이 안장된 한명회의 시신.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뼈가 부서졌습니다. 머리는 한양으로 옮겨져 저작거리에 매달렸습니다. 죄명을 써서 한양 저작거리에 매달았습니다. 칠삭동이 한명회, 역적의 무리. 38번 과거에 낙방했던 선비. 38세에 겨우 궁지기가 된 남자. 하룻밤 만에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된 남자. 3대에 걸쳐 왕의 장인이 된 남자. 73년 인생을 부귀영화 속에 산 남자. 죽어서도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갑자사화로 화를 입은 사람만 239명이었습니다. 이 중 사형은 122명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연좌제로 엮여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명회의 아들 한보도 연루되었습니다. 익명서 사건에 연루되어 형신당했습니다. 연산군이 성 무너진 대로 보이는 인가를 철거하는 과정에 한보의 집도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보는 처형되지는 않고 살아남아 천수를 누렸습니다. 중종 시기에 사망했습니다. 효령대군의 외손녀 한산 이씨와 혼인했던 한보는 1447년 태어나 1522년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명의 집안의 영화는 끝났습니다. 연산군의 관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후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1506년 중종 반정 이후 조정에서는 갑자사화 때 화를 입은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신원되었습니다. 관작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세조를 도와 조선을 안정시킨 공이 있다.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었습니다. 시호는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복잡했습니다. 한명회의 공, 계유정난을 주도하여 정권 교체 성공, 세조, 예종, 성종 3대를 보필, 북방 여진족 토벌과 국방 강화, 성균관 장서 확충, 세조실록 편찬, 한명회의 과, 김종서, 황보인 등 충신 사례, 단종 폐위의 가담, 사육신 숙청의 협조, 권력과 재산 축적, 한명회가 폐비 윤씨 사건 후 한 말, 우리는 2번 죽을 것이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1487년 11월 14일. 두 번째 죽음은 명예의 죽음이었습니다. 1504년 5월 11일 부관참시. 한명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일에 가담한 대가를. 궁지기에서 영의정까지 3명의 왕을 만든 킹메이커. 압구정에 별장을 짓고 천하를 호령했던 권력자. 하지만 죽어서도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능지당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는 더섭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한명회의 이름이 2300번 등장합니다. 조선 전기 최고의 권력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실록의 평가. 한명회는 문장과 도덕은 뛰어나지 못했으나 사업을 경륜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공부하는 머리는 없었지만 현실 정치의 지략과 처세술, 실행력은 천하제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송웅섭 총신대 한국사 교수는 공부 빼고는 다 잘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한명회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충신을 죽이고 어린 임금을 폐위시킨 간신. 하지만 일부는 다르게 봤습니다. 혼란기에 강력한 왕권을 세워 조선을 안정시킨 공이 있다. 김종직과 그의 제자인 살인파들이 중종 이후 정치계에 본격 진출하면서 한명회를 간신으로 격하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와서 그에 대한 재평가, 재조명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한명회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야망은 사람을 높은 곳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지른 불의는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둘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살아생전 누린 부귀영화보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칠삭동이로 태어나 38번 과거에 낙방했던 한명회, 38세에 궁지기가 된 말단 관리, 하룻밤 만에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된 남자, 73년 인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다 간 남자, 하지만 죽어서도 17년 후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저자거리에 매달린 남자. 그의 삶은 권력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그 허무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 부촌 중 하나인 압구정동. 그 이름이 한명회가 말년에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으로 한강 가에 지은 정자의 명칭에서 유래했습니다. 압구정은 당대 제1의 명승지였습니다. 성종을 비롯하여 서거정, 김종직, 남효원 등 한명회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김성일, 이황, 김창협, 안정복, 정양용 등 후대의 사람들까지 방문하여 시를 읊었습니다. 현존하는 압구정을 노래한 시가 수십 편입니다. 한명회 선생 신도비가 1488년 충청남도 천안시 수십면 속창리산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묘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데 묘역 밑에 한명회의 사당인 충모사가 있습니다. 한명회는 1415년 10월 25일 태어나 1487년 11월 14일 사망했습니다. 7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니, 73년입니다. 당신은 세는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전기 유일무이하게 두 왕의 장인이 된 인물,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된 인물,
정난공신, 좌익공신, 익대공신, 좌리공신. 영의정을 2번 역임한 인물. 하지만 죽어서 부관참시당한 인물. 그리고 다시 신원된 인물. 지금까지 한명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